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세미나의 진행을 맡은 한국무역협회 해외마케팅실 봉채경 대리입니다. 금일 신남방 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신남방 주요국별 수출 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금일 세미나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국무역협회 신승관 전무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럼 전무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신승관 전무입니다. 오늘 신남방 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에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신남방은 아세안과 인도를 함께 일컫는 말입니다. 이 지역은 세계 인구의 27%, 세계 GDP의 7%를 차지하는 글로벌 생산 거점이자 거대 시장입니다. 특히 젊은 인구가 많고 성장 잠재력이 큰 소비 시장이며 한류 열풍을 바탕으로 K 콘텐츠, K 스타일, K 푸드 등 우리 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진 유망 수출 시장입니다. 올해 8월까지 신남방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3% 증가한 777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9%를 차지하며 지역별로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 수출 대상국입니다. 연말까지 이 추세로 간다면 신남방과의 연간 교역 규모는 코로나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에게 신남방 시장은 수출 시장 확대를 통해 거대 경제 블록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시장입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에 대한 높은 수출 의존도를 낮출 수 있고 교역 다변화와 경제 안보를 위한 중요한 지역입니다. 신남방 국가와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 정보나 노하우 부족 등으로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오늘 세미나는 유용한 지식과 간접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위드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를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드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최근 신남방 지역도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고 가상현실을 활용한 비대면 경제사회 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새로운 규제와 제도도 생겨나 우리 수출기업의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신남방 주요국 기업들의 메타버스 활용 사례, 신남방 수출을 위한 SNS 마케팅 사례와 전략, 신남방 디지털 유통산업 현황과 시사점, 디지털 IT 관련 스타트업 성공 사례로 알아보는 인도 시장 진출 마케팅 등의 알찬 내용들이 전달될 것입니다. 비온 뒤 땅이 굳는다는 우리 속담과 비슷하게 태국에는 비온 뒤 무지개가 찾아온다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힘들게 버텨온 우리 수출 업계에도 이제 무지개가 뜰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쪼록 이번 세미나가 성공적인 신남방 진출이라는 무지개를 맞이하기 위한 작은 창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프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청중 여러분과 유용한 지역과 경험을 공유해 주실 연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무님 인사 말씀을 마치고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팀장이자 베스트셀러 메타버스 비긴즈의 저자이신 이승환 팀장님께서 신남방 주요국 메타버스 활용 사례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위해 팀장님께서는 온라인으로 접속해 계신데요. 한번 팀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이승환입니다. 예, 오늘 주제가 이제 신남방, 신북방 관련된 주제인데, 사실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이제 그 논의의 중심은 메타버스에 있고요. 메타버스가 뭐 경계도 한계도 없는 세상에 진출하는 하나의 방안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 속에서 신남방, 신북방 진출이 어떻게 하면 활용될 수 있을지 그런 아이디어를 조금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는 자료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연구들과 그리고 이제 관련된 정책들을 지원한 연구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좀 함축적으로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중요한 포인트를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가 과거부터 사실 있어 왔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게임이라는 세상도 메타버스고, 근데 과거의 메타버스와 지금의 메타버스가 매우 좀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의 게임 속에서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고 해도 사실은 그게 다 게임머니지 제가 현실에서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상은 가상이고 현실은 현실이었던 세상입니다.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분명히 좀 존재했었던 시기가 있었죠. 근데 최근에 부각받고 있는,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는 단순히 돈을 쓰는 공간만이 아니라 생산을 하는, 그리고 돈을 버는 그런 공간으로 같이 변모를 했죠. 로블록스 안에서 지금 현재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전체 800만 명 이상의 크리에이터들이 열심히 지금 로블록스로 게임을 만들고 있죠.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통해서. 이 스튜디오는 어려운 코딩으로 게임을 만드는 게 아니고 초등학생도 아주 쉽게 게임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5,500만 개 이상의 게임들이 만들어져 있고 1억 이상 버는 사람도 지금 250명이나 되고요. 현재 130만 명 정도가 여기서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번 돈으로 로블록스 안에서도 쓰고 환전해서 현실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있죠. 과거에는 가상과 현실이 단절되어 있었는데 일종의 경계가 분명했는데 이제는 그 경계선상에 좀 소멸되고 있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죠. 지금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받고 있는데, 오징어 게임이 인기를 받자마자 바로 로블록스 안에서 지금 이렇게 모여서 다들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했던 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 게임이 지금 바로 로블록스 안에서 게임으로 만들어지고 누군가는 이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죠.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국적에 상관없이, 경계에 상관없이 이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벌써 로블록스 안에 이 오징어 게임 관련된 게임들이 벌써요 300개가 훨씬 넘습니다. 지금 며칠 안 됐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게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한계도 없는, 경계도 없는 세상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싶고,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게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또 기회가 많다는 뜻이겠죠. 제페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제페토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2억 명이 훨씬 넘는데, 작년에만 해도 이 안에서 뭔가를 만드는 사람, 제페토 스튜디오를 통해서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 한 6만 명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이제 70만 명을 넘었습니다. 현재 여기서 판매된 아이템이 2,500만 개가 넘죠. 그러니까 이제 현실에서 잡을 갖고 있던 사람이 내가 여기서 물건이 잘 팔리는데 그럼 여기서 아예 물건을 팔아볼까라고 해서 전업으로 제페토 의상 디자이너가 되신 분이 있죠. 그리고 이 안에서 새롭게 공간을 만드는 버추얼 아키텍트라는 직업도 생겨나기도 했죠. 새로운 직업들이 가상 안에서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실에 있는 직업을 그만두고 가상으로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렌즈라는 분이죠. 이 렌즈라는 분은 현재 이 안에서 아이템을 팔아서 월 1,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매니지먼트 O라는 회사를 차렸어요. 그리고 이 매니지먼트 O라는 회사 안에 지금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15명이 있습니다. 같이 또 열심히 버추얼 의상을 같이 디자인해서 만들고 판매해서 다시 수익을 또 공유하고 있죠. 새로운 경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디센트럴랜드라고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 안에서 사람들이 가상 안에서 생활도 하고 게임도 만들고 커뮤니티를 운영해서 살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디센트럴랜드 안에 있는 카지노에서 채용 공고가 발표가 됐는데,
실제로 디센트럴랜드 안에 있는 카지노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 채용 공고였고요. 실제로 사람이 채용이 돼서 이 카지노 안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4교대를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집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디센트럴랜드 카지노 안에서 출근해서 일한 다음에 거기서 월급을 받고 퇴근을 하고 그리고 그 돈으로 디센트럴랜드 안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현실에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기도 하죠.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좀 사라지고 있죠.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버추얼 휴먼 중에 한 명이죠. 칭화대에서 화즈빙이라고 하는 버추얼 휴먼이 탄생을 했는데 대학생입니다. 칭화대를 다니는 대학생이고 학생증도 있고요. 자리도 있고 이메일 계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 버추얼 휴먼이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영상이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 지금 버추얼 휴먼이지만 우리의 일상 속의 한 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죠. 이미 버추얼 휴먼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죠. 최근에도 가장 유명한 버추얼 휴먼 중에 한 명인 릴 맥켈라가 벌써 작년에 혼자서 130억을 벌었습니다. 벌써 이제 2년 전에 이미 타임지에서 선정한 25인 중에 한 명으로 선정이 됐죠. 사람이 아닌데 실제로 타임지에서 선정한 25인 중에 한 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생활 안에 지금 버추얼 휴먼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구글의 자율주행 기업이 있습니다. 웨이모라고 하는 자율주행 기업이 있는데요. 2016년도에 설립이 됐고 자율주행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오프라인을 5년 동안에 2천만 킬로를 달렸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열심히 달렸죠. 자율주행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요. 근데 웨이모가 2달 전에 시뮬레이션 시티라고 하는 자율주행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한 방식을 하나를 설명을 했는데 바로 메타버스 안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행을 하는 겁니다. 이 자율주행 공간 안에서는 이 시뮬레이트된 공간,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는 하루에 3,200만 킬로를 달리게 되고요. 이 안에서는 하루에 4만여 가지의 교통 상황을 이제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가상 공간이 아니고 실제 물리 법칙에 적용되는 가상 공간이죠. 이 가상 공간 안에도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천둥도 치고 그런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죠. 웨이모는 이 두 가지 데이터를 혼합해서 인공지능 성능을 굉장히 높이고 결국에 자율주행 성능을 높이는 데 주력을 하겠죠. 전통적으로 현실에 있는 데이터만으로 우리가 자율주행 성능을 높인다고 했을 때 사실 이 경쟁력을 따라잡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메타버스 경쟁력이 매우 중요해지는 겁니다.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현실에 있는 물리법칙이 적용된 가상공간이라는 말이 좀 의아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바로 이러한 지능화된 가상공간을 만드는 게 바로 옴니버스고 작년 말에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 메타버스가 온다라고 얘기하면서 발표했던 옴니버스가 바로 이러한 공간을 지능화된 공간을 만드는 플랫폼인 거죠.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만들면서 이제 메타버스가 온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건산하게 현실에 있는 물리법칙이 그대로 가상 안에서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저작 툴인 거죠. 그래서 벌써 이 메타버스 플랫폼의 옴니버스를 BMW는 이 옴니버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공장을 지금 전 세계 공장이 31개가 있는데 이 공장을 모두 지금 버추얼 팩토리로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죠. 전 세계에 있는 공장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제품이 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미리 생산을 해보기도 하고 분량을 또 측정해내기도 하고 고객들에게 얼마만큼 빨리 전달될 수 있는지 또 이제 측정해 볼 수도 있죠. 목표는 생산성의 30%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경쟁을 하는 것과 지금 메타버스를 적용했을 때 얼마만큼 경쟁력이 앞으로 커질지가 되게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이 지금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되게 공진화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단순히 게임 영역을 넘어서 전 산업과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메타버스라는 공간이 굉장히 지능화된 공간이죠. 이미 그런 지능화된 공간이 하나의 행성처럼 움직이고 있고 그 행성 안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리고 그 행성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방문하면서 가상과 현실 오가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니티 CEO의 존 리치텔러가 메타버스는 일종의 디지털 갤럭시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많은 가상의 행성들이 만들어져 있고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행성들이 만들어지겠죠. 또 이들이 서로 연결될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세계와 메타버스 세계를 이어지는 기술이 있을 텐데 사실 무수히 많은 기술의 조합들로 이루어지고 있죠.
하지만 그 기술들을 우리가 크게 코어 기술들을 우리가 구분해 보면은 우리가 빠른 네트워크를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안에서 지나가고 있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테크놀로지가 필요합니다. 빅데이터도 필요하고 블록체인도 필요하죠. 그리고 클라우드라는 기술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이제 지능이 담겨져 있죠. 메타버스 공간 안에.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이멀전된 가상에 몰입된 공간을 만드는데 XR 기술이 필요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 XR 플러스 DNA라는 기술로 가상과 현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XR 기술과 네트워크 DNA 기술들은 각각이 전부 다 범용 기술이죠. 전 산업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범용 기술이기 때문에 이들의 조합이 메타버스를 구성을 하고 전 산업과 사회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XR 플러스 DNA는 도대체 기존에 있던 경험과는 어떠한 경험 가치를 주는가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우리가 인터넷 혁명 시대 때도 새로운 경험들을 했었지만은 메타버스 때 제공되는 어떤 새로운 경험 가치는 다르다는 거죠. 이 XR 플러스 DNA는 4I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데요. 작년에 아시겠지만 그 가상 다큐 드라마였죠. 너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가상 다큐를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엄마가 딸을 만나게 되죠. 7살에 이제 딸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 딸을 다시 만나는 그런 가상 다큐죠. 엄마와 제작진이 사실 불가능한 이미지네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엄마와 딸이 만나는 가상의 이멀전된 공간을 XR 기술로 만들게 되고요. 엄마는 딸에 대한 정보를 모두 다 제작진에게 주게 되죠. 딸의 목소리, 뭐 영상과 음성, 그리고 뭐 사진, 그리고 스토리들 모든 자료들을 주고 나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텔리전스가 학습을 하고 딸은 버추얼 휴먼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엄마가 딸에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딸이 반응을 하죠. 잘 지냈어? 라고 물어보면 엄마도 잘 지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엄마가 지금 햅틱 글러브를 끼고 있는데 딸을 만지면은 감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 진동을 감각을 느낄 수가 있죠. 인터랙션이 있고 인텔리전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4I라는 가치가 이멀전을 만들고 인텔렉션을 만들고 이미지네이션을 통해서 또 그리고 인텔리전스를 부여할 수가 있죠. 결국에 우리는 이제 어떠한 인간도 만들 수 있고 저랑 똑같은 인간, 완전히 새로운 인간, 그리고 어떤 공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현재의 물리법칙에 적용된 현실이 지금과 똑같은 공간, 완전히 새로운 가상의 공간. 그리고 시간도 좀 과거로 들어가 볼 수 있겠죠. 과거를 똑같이 구현해 볼 수도 있고 과거에는 현재는 없지만 과거에 존재했던 사람들을 가상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이 4I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가 인간과 공간과 시간을 혁명하는 시공간을 초월한 새로운 경험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메타버스와 현재의 메타버스는 적용 범위와 기술 기반 그리고 과거에는 돈을 쓸어 갔던 메타버스지만 이제는 생산도 같이 하는 돈도 버는 메타버스고 이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상자산을 만들어내거든요. 스튜디오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 자기가 만든 물건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NFT가 결합하게 되는 강력한 유인이 생기는 거죠. 이제 앞으로 우리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스튜디오를 만나게 될 겁니다. 앞으로 굉장히 많은 메타버스 안에서 새로운 스튜디오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제 제페토 안에서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스튜디오가 또 만들어질 것이고 넥슨이라고 하는 큰 기업에서도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을 기획 중인데 확실하게 발표된 거는 컨텐츠 메이킹 플랫폼을 넣겠다는 거고 이 브랜드도 새로운 경제 시스템과 화폐와 새로운 생산 스튜디오를 또 지금 고민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만들겠다고. 그리고 호라이즌도 지금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도 무수히 많은 메이크 기능들이 있습니다. 놀 수 있고 회의도 하고 일하고 사람들이 뭔가를 즐겁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죠. 이미 제페토 안에는 얼마 전에 라이브 방송이 도입이 됐죠. 그러면은 커뮤니티를 구성을 하고 누군가를 그 안에서 후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입장료를 낼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것들을 다시 현금화할 수 있고 이 제페토 안에서 또 다른 수익 모델이 지금 창출되는 것이죠. 이 브랜드도 비슷한 지금 경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을 후원하는 방식, 어떤 커뮤니티가 만들어졌을 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방식, 그리고 아바타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게임을 만들거나 다른 스튜디오를 넣는 방식들을 통해서 참가자들한테 크리에이터들한테 뭔가 새로운 기회를 주고 경제를 일으키고 그 안에서 사람들을 가상과 현실을 오가면서 살게 만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제페토 안에 있는 수많은 캐릭터들이 이렇게 많은 드라마를 만들기도 하죠. 또 드라마 PD가 생기기도 하죠. 새로운 창작 활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죠. 그리고 VR 챗이라고 하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도
소통 플랫폼도 이 안에서 우리는 메이크 유어 온 월드처럼 새로운 가상의 세계를 새롭게 디자인할 수가 있는데 이 안에서 사람들이 소통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재미있는 행동들을 많이 하죠. 상황극도 많이 하고 여기 보시는 상황극이 벌써 이제 조회수가 600만인데요. 아주 사람들이 즐겁게 살고 있고 새로운 뭔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고 메타버스 안에서 크리에이터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또 다 같이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새로운 뭔가를 알릴 수 있고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방식인 겁니다. 이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고요. 이 안에 샌드박스라고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도 그 안에서 이제 메타버스로 생활하고 또 게임도 만들고 스스로 뭔가를 만들 수 있고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활하는 플랫폼인데 이 안에서 보면은 이제 새롭게 생겨나는 어떤 움직이고 있는 잡들을 그러니까 일거리들이죠. 보면은 뭔가를 크리에이션하면서 만드는 잡이 있고요. 그리고 플레이하면서 생겨나는 잡들이 있고 그리고 뭔가 디스커버하면서 큐레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투어 가이드를 하거나 여러 가지 디스커버를 하면서 발생하는 일들이 있고 그 안에서 아이템을 거래하거나 그리고 커머스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커뮤니티를 누군가는 플래닝하거나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모델들을 또 이제 만들죠. 이렇게 많은 다양한 경제 활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경을 넘어서서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국경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죠. 새로운 수익 모델들을 이 안에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를 많이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린 제가 이제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도 말은 지금 굉장히 커뮤니티라고 짧게 말씀드렸지만은 형태가 엄청나게 다양하죠. 무수한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만들어져 있는 커뮤니티 말고도 유저들이 스스로 만드는 커뮤니티 좀 더 많죠. 굉장히 이제 자율적인 세상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게임 중에 하나인 오큘러스 스토어 안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한국 게임이고 피싱 VR이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낚시터를 이제 그 VR로 전부 다 가상현실로 구현을 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낚시터를 방문을 해서 낚싯대를 던지면 이제 물고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아니면 얘기를 하는 거죠. 낚시를 기다리면서 물고기가 잡길 기다리면서 물고기가 잡히면 진동으로 이제 물고기를 잡으면 되는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낚시 게임인데 낚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게임인데 유저의 99%가 해외 유저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유명한 낚시터들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고 그걸 통해서 수익을 만들고 있죠. 마지막으로 여기서 가장 많은 낚시를 하고서 즐겁게 지내시는 분이 바로 영국의 과거의 용어로 치매, 현재 이제 신경인지 장애를 가지신 노인분이신데 현실에서 누릴 수 없는 어떤 평온함과 안정감들을 이 플랫폼 메타버스 안에서 지금 느끼고 있고 즐겁게 생활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를 어떻게 잘 구현을 하느냐, 만드느냐, 이미지네이션을 잘하고 인터랙션을 만들고 인텔리전스를 넣고 잘 조합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가치들을 국경과 상관없이 한계도 경계도 없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 공연을 보게 되면 무대 위에 수많은 장치들이 있죠. 수많은 장치들이 소품이죠. 그래서 소품실이 따로 있고 책상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관점을 바꿔 보면은 관객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홀로렌즈를 쓰게 되면요.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무대에 없는 수많은 장치들과 특수효과들이 보이게 되죠. 그럼 무대는 텅 빈 상태에서 굉장히 멋있는 공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근본적인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무역을 할 때 아니면은 가장 많이 하는 이제 행위 중에 하나가 트랜스포테이션을 하는 거죠. 물건을 보내는 거죠. 그렇죠. 트랜스포트 하는 겁니다. 물건을 보내든 사람을 보내든 이제 과연 우리 이제 근본적인 고민을 이제 물건은 트랜스포테이션 할 것인가 텔레포트 할 것인가 반드시 물리적인 자산을 가져야만 하는가 물리적인 자산을 갖지 않고도 다른 방식을 취할 수가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되는 시기가 지금 온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 훈련 분야에서도 굉장히 메타버스가 많이 쓰일 수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또 같은 방식으로 교육을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소방 훈련을 한다고 치면 실제로 불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불을 냈으니 불을 꺼야죠. 물을 써서 엄청난 양의 물을 써서 불을 꺼야 되고 소화기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몇몇 못하죠.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전형적인 그런 훈련 방식인 거죠. 굉장히 위험하고 돈이 많이 들고 비생산적이고 그런 교육이죠. 몇몇 사람 못하는. 하지만 메타버스 방식을 활용하면은 실제로 가상 안에서 소방호스를 들고 저
입고 있는 소방원 옷이 굉장히 이제 뜨거워지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몰입감 있게 교육을 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훈련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생산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식들만으로 훈련이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훈련 방식과 새로운 방식들이 지금 포트폴리오를 이루면서 새로운 조합이 필요한 거죠. 기존에는 오프라인으로 이러한 훈련들을 한 10번 정도 했다면 이제는 메타버스에서 7번, 8번 하고 실제로 오프라인 가서 또 훈련을 하고요. 오프라인 경험은 굉장히 또 소중한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로 새롭게 효율화할 수 있는 방식들, 글로벌하게 사람들을 모으는 방식들, 함께 할 수 있는 방식들, 훈련하는 방식들, 교육하는 방식들을 많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채용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채용의 전 과정이 메타버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채용 공고가 나갔을 때, 그리고 실제 면접을 볼 때도 메타버스에서 하는 면접들이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면접을 하게 되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질문에 대한 행동한다는 사실 보장은 없죠. 열심히 면접을 준비를 잘했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제 실제로 메타버스 안에서 보면 면접은 실제 그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독일에 있는 철도회사인데요. 그 철도회사에서 지원한 그 지원자가 예를 들어서 철도가 고장이 났을 때 지원한 엔지니어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 상황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의 대처 능력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신입사원 이제 합격하고 나서도 연수도 메타버스로 받고, 직방이라는 회사는 모든 직원들이 전부 다 메타버스에서 일하고 있죠. 그리고 페이스북도 지금 전 직원들이 영구재택 근무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페이스북이 가상에서 일할 수 있는 워크룸스라는 것도 발표를 했죠. 다 준비를 해놓고 나서 지금 이행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사내 교육들도 전부 다 메타버스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메타버스가 굉장히 산업을 혁신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회 혁신에도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인종차별을 하지 말고 왕따를 시키지 말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모두 다 지금 알고 있는 말이지만 실제로 그것들을 실천하기는 굉장히 또 어려운 면이 있죠. 하지만 메타버스는 그런 대체 경험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래쪽에서 백인 아이들이 흑인 아이를 왕따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저 안에 들어가면 대체 경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흑인이 아니지만 실제로 흑인이 되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걸어가고 있는데 경찰들이 저렇게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 그림처럼 이제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무릎을 꿇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경험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굉장히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역지사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거죠. 하지만 또 메타버스가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많고 활용할 가치도 많이 있지만은 어두운 면도 많이 있습니다. 부작용도 있고 준비해야 될 사람들도 있죠. 포켓몬고가 처음 나왔을 때 교통사고가 또 엄청나게 많이 났었고요. 그리고 공원이 굉장히 훼손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택을 침입하기도 했죠. 그리고 가상현실 안에서 지금 성추행이 발생한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그리고 구글 글래스를 쓰고 운전했을 때 범칙금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물론 나중에는 범칙금은 내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이 구글 글래스를 쓰고 운전을 한 행위에 대해서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여부는 판단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은 글래스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대중화된 메인스트림 디바이스로 등장을 할 텐데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프라이버시 이슈죠. 개인정보 이슈인데 우리가 공간 안에 들어갔을 때, 지능화된 공간 안에 들어갔을 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줘야지 그만큼의 혁신 서비스를 또 누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제가 가상 공간에 들어갔을 때 제가 어디를 쳐다보는지, 그때 나의 심박이 어떠한지, 그때 나의 행동이 어떠한지를 전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기존에 있던 2D 웹사이트하고 지능화된 공간으로 들어갔을 때 데이터 프라이버시 이슈, 범위와 규모가, 민감도가 아주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유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메타버스를 만들 때 여태까지는 기본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스토리를 많이 텔링하려고 했는데요. 이제는 메타버스를 잘 만들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유저들이 스토리 리빙, 같이 함께 살 수 있게 스스로 뭔가를 만들 수 있고 가치를 부여하고 인터랙션을 만들고 그 안에 또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사람들을 더 편하게 하고,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덕트나 아니면 서비스를 기획하고 신난방, 신북방 진출을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메타버스가 인간과 공간과, 그러니까 시간을 혁명하는 그런 새로운 초월적인 경험을 만드는데 적용보다는 사실 무궁무진하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들은 사실 이제 일부분만 보여드렸는데 전 산업에 사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성장, 기업의 성장, 물론 이제 사회적인 혁신까지 포함해서요. 이러한 메타버스를 이제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기회들, 기업들도 우리가 이제 N스페이스 전략들,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를 메타버스로 만드는 방식들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마케팅 기업 08리터의 진수린 부장님께서 신한방 수출을 위한 SNS 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08리터의 진수린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온택트 시대에서 SNS 활용 마케팅 집중 전략에 대해서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신난방 수출을 위한 SNS 마케팅 사례와 전략을 파헤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에 앞서서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마케팅 플랫폼 08리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진수림이라고 하고요. 다양한 브랜드사를 만나면서 어떻게 마케팅을 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는 일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크게 세 가지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 국가별 중에서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폴 세 가지의 국가의 특징을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시장 트렌드, 각 국가별로 어떤 선호를 보이고 있고 트렌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SNS 활용법,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사의 다양한 활용법과 꿀팁을 전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난방 국가의 가장 큰 공략점은 젊은 인구와 높은 성장성을 볼 수 있는데요. SNS 마케팅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젊은 인구들이 가장 많이 주력을 보고 있고 선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거기에 맞는 국가별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네시아인데요. 인도네시아는 새롭게 떠오르는 이커머스 강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순서를 좀 보자면 인터넷 사용자 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맞게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쇼핑의 이용자는 주로 34살 이하의 젊은 소비자로서 MZ세대들이 좀 많이 소비를 이끌고 있는데 그들이 가장 많이 쇼핑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한류 콘텐츠 및 문화와 한국 제품에 대해 굉장히 우호적인 편입니다. 제가 재밌게 봤던 수치 중에 하나가 작년도에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해시태그가 방탄소년단 지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인도네시아의 핵심 마케팅 전략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요즘 인플루언서 공구나 아니면 인플루언서 협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와 맞게 인도네시아에서도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굉장히 좀 화력으로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싱가포르인데요. 싱가포르는 좀 빠르게 이커머스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인구의 95%가 인터넷을 이용을 하고 있고 78%가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중요한 수치 중에 하나가 2022년도에 1인당 평균 전자생거래 지출액이 $1,000를 예상을 하고 있대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많은 소비를 좀 일궈내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 싱가포르 인구들도 굉장히 많은 전자생거래 지출액을 좀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소셜미디어 광고와 인플루언서 라이브 셀링 마케팅이 인기가 될 거라고 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주력이다라고 했다면 싱가포르는 조금 더 세분화가 되어서 라이브 셀링 마케팅이 굉장히 주력으로 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라이브 셀링이라고 하면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라이브 커머스나 라이브 쇼핑 쪽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싱가포르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나 연예인급 분들과 좀 다양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례는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베트남인데요. 베트남은 동남아 이커머스 매출의 강자라고도 볼 수 있죠. 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좀 온라인 마케팅이 주력으로 뜬 국가이기도 한데요. 스마트폰을 사용한 온라인 쇼핑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인터넷 사용자 중에서 92% 이상이 온라인 구매 경험이 있다
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구매를 읽어내고 있는 추세이고 또 온라인 구매자 중에서 70%가 인터넷 리뷰를 참조한다라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온라인상에서 구매를 하기 전에 무조건 좀 검색을 해보거나 나와 같은 또 다른 소비자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곤 하는데요. 그와 맞게 베트남 소비자분들도 리뷰를 참조해서 다양한 소비자의 이야기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베트남은 한류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인지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K-뷰티 제품이 굉장히 1위로 뜨고 있는 국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두 번째로는 시장 트렌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도네시아를 조금 더 좀 잘 살펴보자면은 1억 7천만 명, 굉장히 많은 수치의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25세에서 34세, MZ 세대들이 소비를 이끌고 있는데 그 세대가 가장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99.1%라는 높은 수치로서 소셜미디어의 사용자 비율이 굉장히 높게끔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SNS라고 하면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중국에서는 웨이보, 샤오홍슈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수치로 봤을 때 2019년도 8월 기준으로 2020년도 7월까지 굉장히 높은 상승세로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영향은 아무래도 국내, 한국에서 인스타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분들도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인스타그램에서 많은 대규모 이동이 보이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또 옆에 보이시는 수치를 보시면은 인스타그램 사용자 인구 중에서도 소비를 이끌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가장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좀 흥미롭게 봤던 부분 중에 하나는 저도 인스타그램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국내 인플루언서랑 인도네시아 인플루언서는 파급력이 정말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지금 팔로워 수를 보시면은 이 앞에 보이는 네 분이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인플루언서 분들이에요. 뷰티, 패션, 아니면 개그 이런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인데 팔로워 수가 어마어마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660만 명 정도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현지 안에서도 인플루언서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좀 파악하실 수 있는 지표라고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08리터에서 메타포레라는 국내 브랜드가 인도네시아로 진출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분들이 인플루언서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파악을 해서 실제로 10K 이상 인플루언서 분들과 이 메타포레 선크림을 진행했던 사례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앞에 보시면은 인스타그램 인게이지먼트 반응도를 보셨을 때 노출수랑 누적 반응수, 반응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지금 반응률을 보시면은 ER 값이라고 해서 인스타그램 안에서 움직이는 인게이지먼트 레이트라는 숫자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반응률이 지금 평균적으로 인스타그램 내에서 1.2에서 1.6 정도가 나오는데 2%라면은 굉장히 높게 나온 반응률로 확인이 가능해서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이 굉장히 인플루언서한테 관심도가 높구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실제로 메타포레라는 그 브랜드사의 공식 계정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계정 그 피드 밑에 스토리를 박제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스토리 다들 아시나요? 인스타그램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 내가 지금 찍어 올린 이 순간부터 24시간 동안 보여지는 그러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하루가 지나면 사라지기 마련인데요. 그 인플루언서 분들이 올려주신 리뷰들을 공식 계정 하단에다가 스토리 박제를 시켜서 다양한 분들이 들어왔을 때 언제든지 인플루언서들의 후기를 보고 또 구매까지 참고할 수 있는 마케팅 방법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인스타그램 스토리 기능은 DAU가 5억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소비자분들의 반응을 좀 빠른 시간 내에 이끌어갈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활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도네시아보다는 조금 더 세분화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2020년도 2분기 싱가포르 소매 업체가 온라인 판매 트래픽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발표한 자료를 보았을 때 소셜미디어 광고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쓰고 있었고요. 소셜미디어 광고라고 하면 CPC나 CPA 다양한 광고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라이브 셀링
인터넷 안에서 라이브 쪽으로 인플루언서 분들이 쇼핑을 해주신다거나 라이브 커머스 쪽으로 진행하는 라이브 셀링 부분이 두 번째로 높았고요. 세 번째로는 인플루언서, 매크로 인플루언서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나노 인플루언서 같은 분들과 협업을 하면서 마케팅에 집중을 하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네, 실제로 메가 인플루언서라고 했을 때 100K에서 1000K 정도 되는 메가급 인플루언서 분들을 일컫고 있는데요. 그분들 한 명과 협업을 하는 것과 1K에서 10K 정도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10명을 같이 협업하는 것이 비용이 비슷하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분들과 협업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비용적으로도 효과적으로 반응도를 이끌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좀 마이크로일수록 소비자분들에게 좀 빠른 피드백과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플루언서 분들이기 때문에 메가급 한 명과 소통하는 것보다는 1K에서 10K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과 협업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싱가포르의 트렌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메타포레랑 비슷한 브랜드사 중에 하나인데요. 코시르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는 싱가포르 진출을 위해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한 100명 정도랑 소통을 했던 브랜드 사례인데요. 앞에 보이시는 이 인플루언서 분들이 1K, 10K 사이에 있는 매크로 인플루언서 분들이에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메타포레보다는 반응률은 조금 떨어지지만 다양한 소비자분들과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기 때문에 싱가포르 진출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코시르는 해시태그랑 그 스토리 기능을 박제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반응도가 좋은 매크로 인플루언서 분들의 리뷰를 태그로 넣어서 그 사진 태그라고 하죠. 계정을 태그로 넣어서 소비자분들이 올린 리뷰들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끔 피드에다가 녹였는데요. 지금 앞에 보시면은 팔로워 수가 2,600명, 2,100명, 5,000명 정도로 보여지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인도네시아 인플루언서 분들하고는 굉장히 큰 팔로워 차이가 나지만 이분들이 비용적으로는 굉장히 좀 가성비 있게 좀 소통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매크로 인플루언서 분들과 많이 소통을 해서 협업을 한 사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베트남인데요. 베트남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과는 다르게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은 활동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이용자가 10명 중에 9명을 도달하고 있는데요. 사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시장이 지금 사그라든 지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베트남은 아직까지도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은 유저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유저 수를 보시면은 100만 정도가 차이가 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제가 흥미롭게 봤던 수치 중에 하나인데요. 페이스북을 활동을 하고 있는 베트남인들은 구매 전에 SNS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86%라고 해요. 앞서 보여드렸던 수치처럼 70%의 사람들이 리뷰를 보고 참고를 하고 구매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또 친구의 SNS 리뷰를 보고 포스팅을 확인하고 나서 구매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81%, 그리고 소비자 리뷰를 활용을 해서 포스팅의 신뢰도를 얻는 것이 85%로 봤을 때 인플루언서 분들의 리뷰보다는 다양한 소비자, 나와 같은 일반인 소비자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얻어가서 좀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매 영향을 받아볼 수 있는 베트남 현지인 분들의 특성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08리터에서 엘리자베카라는 브랜드에 있는 다양한 제품군들을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카 안에 있는 패치나 아니 패드, 마스크팩, 세럼, 크림 등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 구매 의사율을 보시면은 대부분 83%, 91%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 최고 점수를 받은 제품이랑 최저 수치 81%를 받은 제품 두 가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자베크의 그 필링 패드인데요. 아무래도 베트남은 좀 고온더습한 국가이기 때문에 얼굴에 각질이 많이 일어나거나 좀 피부가 지성인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패드를 써봤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구매 의사율은 100% 있었고 원래 쓰던 것보다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재구매할 의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의사 표현을 주었는데요. 최저로 나왔던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쓰기에는 너무 따가웠다. 좀 마스크팩 뜯어내는 거는 베트남 안에서는 조금 아직은 생소한 것 같다. 이러한 피드백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브랜드가 진출을 한다라고 해도 좀 제품군에서도 좀 소비자분들이 선호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필링 패드를 조금 더 주력으로 안내를 해서 마케팅을 진행하시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이 신남방 국가 진출한 브랜드사 말고 니코피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 브랜드는 신남방 국가를 진출을 위해서 국내랑 미국, 베트남 세 가지 국가에서 같은 제품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앞에 보이시는 틴트가 비건 틴트인데요. 니코피라는 브랜드 자체가 비건 화장품이다라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이고, 맨 처음에 이 제품을 국내에서 진행을 해봤을 때 많은 분들이 제품에 대한 재구매 의사율은 평균적이었습니다. 보습력이 좋고 촉촉하고 각질 커버가 되는 제품이지만 뭔가 입술에 땡기고 좀 가을에 어울리지 않는 색인 것 같다, 이러한 피드백들이 많았고요. 두 번째로 베트남에서는 귀여운 패키지에 좀 제품에 대해서 비건 화장품이라는 긍정적인 반응, 그리고 딸기 우유 맛이 난다, 달달한 향이 난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피드백과 재구매 유사율이 100%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국에서는 써봤을 때 립글루즈 같고 좀 레이어 할 때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좀 90년대 스타일이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인 피드백이 많았는데요. 동일한 제품이라고 해도 각 국가별로 선호하고 또 피드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피드백을 받아보았을 때 베트남 국가에 충분히 진출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까지도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이어서 좀 진출하기 전에는 무조건 조사를 한 번씩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다라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NS 활용했던 국가별 활용법 팁에 대해서 전수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이 주력인 플랫폼인데 지금 국내는 아직 이맵 결제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인스타그램 내에서도 이맵 결제가 가능하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이맵 결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지금 판매형, 홍보형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든 브랜드사다라고 하면은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변환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 그러니까 저와 같은 일반인 사람들은 일반 계정으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거나 제품에 대해서 좀 알리고 싶은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계정으로 변환이 되면 이렇게 판매형, 홍보형으로 구분이 되어서 제품을 발견한 피드 안에서 바로 구매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마케팅을 진행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브랜드 사고 신남방 국가에 진출을 할 거다라는 그런 니즈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인스타그램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바꾸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한 정보를 좀 인스타그램 내 안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품을 홍보를 하실 때 조금 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카테고리에 따른 튜토리얼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메가급 인플루언서 분들과 협업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브랜드사 핏이 맞는 인플루언서 분들을 고용을 해서 맨 앞에 있는 이런 뷰티 인플루언서가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제품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좀 피드백해주면서 피드에 올려주고 또 다른 소비자의 관심을 가져갈 수 있는 튜토리얼까지 제공을 하는 마케팅 방향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아까 메타폴의 브랜드처럼 스토리 하이라이트를 박제를 시켜서 또 다른 소비자의 제품 리뷰를 하이라이트로 제공하는 방법, 그리고 IGTQ, 요즘에 또 영상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클립 영상 정도를 1분가량으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분가량 영상으로 소비자분들에게 제공을 하면서 생동감 있는 그런 제품 전달력을 보여줄 수 있는 튜토리얼 제공을 마케팅을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인스타 가이드인데요. 여러분, 이 가이드 기능은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요즘 인스타그램 안에서 기능들이 굉장히 활발해졌어요. 뭐 릴스도 있고 스토리 하이라이트도 있고 아니면 꾸미기 기능 등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 가이드 기능은 인스타가 지금까지 좀 주지 못했던 좀 한정적이었던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네이버 블로그와 같은 기능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에서 발견을 한 거를 네이버에 추가적인 정보를 검색하려고 가는 루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 가이드에다가 자세한 내용을 넣는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정보를 보기 위해서 다른 검색창을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기능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올린 피드들을 클립 형식으로 모아서 잡지 형식으로 소비자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도 좀 카페를 찾아다니거나 아니 뷰티 카테고리에서 좀 궁금한 것들이 있을 때 인스타그램 가이드를 많이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인스타 가이드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소비자분들에게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마케팅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싱가포르에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가 굉장히 협업할 때 좋다라고 하는데 이할값 높은 인플루언서를 어떻게 찾을 수 있어?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요. 인스타그램 인게이지먼트 커큘레이터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구글에 검색하시면은 언제든지 보실 수 있는 사이트인데 딱 들어가셨을 때 검색창이 나오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가 궁금한 협업을 하고 싶은 인플루언서의 아이디를 검색을 하시면은 이할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인플루언서를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앞에 보시면은 9.99의 굉장히 높은 인게이지먼트 레이트 수치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9.99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협업을 하셔도 괜찮은 수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뷰티 인플루언서 분들 중에서 좀 이 사람과 협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이 인스타그램 인게이지먼트 커큘레이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해보시고 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2에서 1.6 정도의 인게이지먼트 레이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협업을 해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 계정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개 계정인 분들만 검색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베트남인데요. 베트남은 제가 봤을 때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국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친구가 올린 리뷰나 아니면 또 다른 소비자의 리뷰를 보고 구매까지 이어진다라고 했는데 70%가 온라인 구매 전에 페이스북 DM으로 소통을 한다고 해요. 실제로 페이스북 안에 좀 브랜드사 계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앞에 보시면은 샌드 메시지라는 배너 보이시죠? 브랜드사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 메시지 창을 넣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제품 발견을 했을 때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제품에 대한 좀 문의 사항이 있을 때 빠르게 피드백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 DM만 소통을 하고 있는 팀이 따로 있을 정도로 브랜드사에서 이 DM 기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사에게 질문을 하고 싶을 때 DM을 발송하고 나서 피드백이 없으면 굉장히 좀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발빠른 소통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국가라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앞에 보이시는 이 세 가지의 사이트는 그 페이스북 페이지라고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국내 브랜드사 중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잘하고 있는 그러한 브랜드사 중 3개를 꼽아왔어요. 그래서 블랙루즈, 메디힐 이런 다양한 브랜드사들이 있고 지금 이 브랜드사들은 굉장히 베트남 안에서도 활동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한 번씩 들어가 보셔서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DM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빠르게 피드백을 주는 그런 마케팅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DM을 발빠르게 보내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공부하실 때 굉장히 막연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인스타그램을 꾸준하게 많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께 좀 제시하고 싶은 사이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미국 플랫폼 기반이기 때문에 미국 현지 마케터 분들이 매일매일 데일리로 인스타그램 뉴스레터를 올려주시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구글창에다가 레터 블로그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인스타그램 뉴스레터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보고 왔는데 인스타그램 로직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또 릴스가 얼마나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다양한 꿀팁 같은 거를 보실 수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이 레터 블로그 들어가 보셔서 인스타그램에서 어떻게 활동하면 좋을지에 대해 공부해 보시고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3가지 국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한 번 더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이고 거기에 맞게 소셜미디어 광고 지출에도 굉장히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핵심 마케팅 전략은 인플루언서 마케팅. 인도네시아는 인플루언서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좀 관심들을 보이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들과 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2022년도에 인당 평균 전자상거래 지출액이 $1,000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 소셜미디어 광고, CPC, CPA 같은 광고들과 라이브 셀링 마케팅이 인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분들과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고 앞서 보여드린 인게이지먼트 커큘레이터 사이트에서 인플루언서 분들 검색해 보시고 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92%가 온라인 구매 경험이 있다라고 하니 굉장히 온라인상에서 활발한 구매를 일으키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또 온라인 구매자의 70%가 인터넷 리뷰를 참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 소비자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양상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SNS 활성화에 따라서 인플루언서의 판매까지 증가되고 있으니 베트남 안에서도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빼지 않고 반드시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자료는 마무리할 거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앞에 보이시는 정보, 번호랑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은 언제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수림 부팀장님의 강연이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순서를 이어서 시작하겠는데요. 정현승 한국유통학회 회장님께서 신남방 디지털 유통산업 현황과 앞으로의 수출 전략을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며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앞서 발표하신 우리 발표자께서 상당히 국가별로 세분화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조금 더 글로벌 좀 큰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트렌드, 그리고 어떻게 전자상거래가 이커머스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런 큰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온라인 유통 시장의 어떤 흐름과 전망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 한 50페이지가 넘어가지고 제가 좀 관련성이 떨어지는 거는 그냥 스킵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차는 이렇게 진행이 되겠고요. 먼저 국내 유통 산업의 흐름을 잠깐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1인 가구와 노인 가구 이런 증가 추세로 인해 가지고 온라인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프라인은 상당히 지금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물론 최근에 올해는 사실은 상반기에 백화점 매출 좋다고 하는데 그거는 새로운 큰 백화점 많이 오픈했습니다. 여의도에 더 현대라든지 동탄에 롯데도 하고 신세계 대전. 그래서 백화점이 좀 반등했지만 여전히 오프라인 유통은 침체한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온라인 시장은 작년에 130조, 올해는 170조, 내년에 아마 200조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식품도 원래는 식품이 온라인에서 잘 안 팔리거든요. 신선식품 하면 저희가 직접 사서 먹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온라인이다, 대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별로 봤을 때 우리나라 가전부터 가구 많이 팔리던 품목뿐만 아니라 음식료가 요즘 많이 팔리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타격을 받아가지고 안 팔려가지고요. 마스크 안에 화장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데 올해는 또 많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많은 부침들이 있다. 작년에 굉장히 침체됐던 업종 카테고리가 올해는 많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 온라인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17%, 15% 이상의 성장률이 계속되고 있고 오프라인은 작년에 굉장히 침체했다가 올해는 이제 반등, 기저 효과로 인해서 반등한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유통업태별로 봤을 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19년, 2020년, 2021년 상반기인데 특이한 거는 오프라인에서 백화점이 좋다. 사람들이 이제 오프라인을 이제 매장을 갈 때는 크고 볼거리가 많고 위생 안전이 좋은 데를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잘 준비된 데는 가지만 작은 데는 잘 안 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에 여전히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성장하는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추세가 강화됐지만 사실은 여러분
50대 이상은 온라인 잘 활용 안 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50대 이상도 온라인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온라인 비중은 기업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우리나라 그 소매 시장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장이 되고 있다. 주요 기업 중심으로 비교했을 때 그만큼 온라인이 굉장히 가파르다, 이렇게. 이게 언제까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15% 이상의 성장률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진짜 오프라인이 없어지는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보기에는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이 되면 온 오프라인이 이제 균형을 맞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는 오프라인은 오프라인대로 판매하는 여러 가지 장점과 이런 것들이 있고, 온라인은 온라인대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균형을 맞추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온라인 시장이 10%가 안 됩니다. 그 아마존이 지배하는 미국 시장도요, 온라인 비중이 20%가 안 됩니다. 네. 근데 한국은 지금 30%에 달했죠. 그래서 한국이 특이하게 우리는 굉장히 그 스피드와 또 편리한 택배와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그래서 한국 시장은 온라인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 시장을 들어가 보면은 한마디로 뭐 군웅할거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뭐 종합몰도 있고 전문몰도 있고, 여러분 쿠팡처럼 종합몰도 있지만은 또 식품만 파는 뭐 마켓컬리가 있고, 또 옷만 파는 뭐 무신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 모델이 있고 또 메인 모델이 있습니다. 소매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물건을 사서 판매하는 모델도 있고 중개만 해주는 모델이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거는 한국 그 온라인 시장이 최근에 M&A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있잖아요. 한국에 빅3가 만들어졌는데 네이버 쿠팡이 맨 위에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한 쓱닷컴 신세계 쪽에 있어요. 이 세 개가 빅3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온라인 시장이 과점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재밌는 것은 대한민국이 2021년 상반기에 지난 10년 동안 일어났던 그런 인수합병, 큰 M&A가 다 일어났습니다. 한 6개월, 7개월 동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쿠팡이 나스닥이 아니고 NIS에 상장했고 미국 시장에, 그 다음에 신세계가 이베이를 인수하고 카카오라는 그 메신저가 지그재그를 인수하고요. 또 뭐 인터파크와 마켓컬리가 이제 매각을 하고 11번가에 아마존이 들어오고, 아마존 직구를 11번가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의 직구를 아마존에 많이 했는데 사실 11번가가 그 아마존의 직구를 좀 대행해 주면서 좀 더 쉽게, 좀 더 편리하게 아마 앞으로 직구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지 않겠나. 그랬을 때 직구가 우리나라 또 전체 온라인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존이 한국 시장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한국에 들어올지 계속해서 방법을 찾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해 본 거는 선두그룹, 네이버, 쿠팡, 쓱닷컴, 선두그룹, 추격그룹, 11번가, 뭐 유메프, 카카오, 이렇게 롯데온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그룹, 전문화 카테고리, 그래서 뭐 마켓컬리라든지 뭐 무신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한 그 전체적으로 세 그룹 정도가 경쟁하는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보는 관점은 이제 이 커머스 시장은 전통적인 커머스 쇼핑몰들의 경쟁이 아니다. 여기에는 있잖아요. 포털도 다 들어와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소셜 커머스, SNS들도 쇼핑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컨텐츠라고 하는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경우도 동영상을 활용한 쇼핑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쇼핑 시장을 놓고 많은 플랫폼들이 경쟁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이거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리 시장은 하나로 가고 있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 안에서 과연 어느 플랫폼이 더 많은 고객 군을 가지고 더 많은 뭐 기술력을 가지고 고객을 락인할 것인가, 이런 경쟁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유통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 요인이 등장했는데 바로 코로나와 4차 산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소비 트렌드가 굉장히 급변했죠. 그래서 언택트, 홈코노미, 뭐 그다음에 건강 안전, 뭐 소비 양극화, 소비 양극화 같은 경우는 요즘에 여러분 뭐 MZ 세대는 백화점에 와서 명품을 많이 산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뭐 굉장히 온라인 통해서 굉장히 가격 지향적으로 할인된 그런 것들 찾고요. 그래서 소비 양극화가 세대를 불문하고 다 일어나고 있고, 또 초개인화해서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개개인의 그런 니즈나 개개인의 특성을 맞춰주는 상품과 서비스가 필요한 그런 시대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많은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있고, 그래서 이 언택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통 쪽에서 많은 변화들이 주로 테크놀로지와 관련되는 겁니다. O2O에서 O4로 더 확산되고, 모바일, 그다음에 무인 점포. 요즘 무인 점포 굉장히 많죠. 예, 뭐 아이스크림부터 뭐 무인 점포, 드라이브스루. 여러분 드라이브스루, 한국이 땅도 좁은데 무슨 드라이브스루가 뭐 스타벅스를 비롯해서 계속 이제 확산되고 있고요. 라이브 커머스. 작년부터 라이브 커머스가 등장했는데 매년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나중에 뭐 말씀. AR, VR, 메타버스, 챗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중화됐다, 보편화됐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이 온라인 상품군의 차별화가 일어나면서 특히 50대 이상이 많이 들어왔다. 소비자로 들어왔다. 그다음에 1인 가구들은 온라인에서 또 주력 그런 소비자군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그리고 작년에 굉장히 지옥을 갔다가 다시 올해 다시 천당으로 오고 있는 문화, 레저, 여행, 교통, 패션 다시 살아나고 있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코로나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기술. 전 세계적으로 유통산업은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예,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기술을 빼면 여러분 원래 유통은 기술이 필요 없는 겁니다. 상품만 잘 소싱해가지고 매장에 잘 갖다 놓으면은 서비스통에 잘 팔면 되는데 온라인으로 가니까 전부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풀필먼트, 뭐 공장 자동화, 뭐 딜리버리, 뭐 로봇을 이용하고 뭐 드론을 띄우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뭐 스피커가 나오고 전부 기술입니다. 그래서 유통이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4.0 시대로 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유통산업은 지금 4.0 시대로 급속도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나오는 많은 기술들이 지금 거의 다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기술들이 유통산업의 주력 기술은 안 될 것이다. 들어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인데 작년부터 불어닥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팬데믹 때문에 이 기술들이 거의 상용화돼서 많이 지금 쓰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건 제가 말씀드리기 시간상.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 이커머스가 등장하면서 풀필먼트 쪽이 지금 굉장히 핵심적인 기능으로 등장했습니다. 풀필먼트. 아마존에서 풀필먼트를 했는데 왜 했습니까? 이커머스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물류가 따라줘야 되거든요. 집 앞에까지 배달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물류, 로지스틱스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동안의 물류는 보통 뭐 창고에 갖다 놓는 거지 않습니까? 창고에서 매장까지. 근데 지금은 집 앞에까지 등장해요. 그래서 그 풀필먼트라는 게 기술에 집약화된 그런 물류 시스템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풀필먼트가 등장을 하면서 이 창고가 물류 센터였는데 지금 풀필먼트 센터. 풀필먼트는 뭘 처리하냐면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 주문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뒤에 있는 풀필먼트 센터를 보내서 바로 집 앞에까지 최단 시간에 최고 많은 품종을, 다품종 소량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 데이터, 뭐 자동화, 그죠? 그 다음에 배달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이 다 집약돼 가지고 기능을 처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커머스의 경쟁은 풀필먼트의 경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뭐 매장이 필요 없으니까요. 결국은 생산하는 공장이 있고 소비자 주문하는 게 있으면 그 중간에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정확하게 배달만 하면은 이커머스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실현하고 있는 게 어디입니까? 쿠팡 아니겠습니까? 쿠팡이 지금 한국에서 그런 것들을 실현하고 있죠. 아마존의 모델을 그대로 가져왔지만 또 한국형 이렇게 이커머스 혁신을 통해서 물론 쿠팡이 여러 가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혁신을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first mile, middle mile, last mile이 있는데 옛날에는 first mile까지만 있었다는 거죠. 공장 생산 공장에서 우리 창고까지 갖다 놓으면은 그 다음은 해결했는데 지금은 last mile. last mile이 뭐냐면은 고객의 집 바로 문 앞에까지 배달해 주는 역량, last mile 딜리버리 역량이 결국은 핵심적인 이커머스에서의 필요한 역량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뭐 엑스트라 마일 같은 경우는 요즘 반품, 횟수도 또 하나의 물류죠. 또 가져와야 되고, 그죠? 무료 반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풀필먼트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등장했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살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풀필먼트의 전략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오픈마켓들은 어떻게 하냐면 오픈마켓들은 자기들이 물류를 구축하지 않고 주로 제휴에 의해서 아웃소싱에 의해서 주로 이제 풀필먼트를 해결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알리바바가 풀필먼트 제휴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네이버 제휴를 통해서 이 그 물류 문제를 해결하죠. 예, 이걸 보통 우리가 뭐 제휴 모델이다 이런 말로 씁니다. 근데 아마존이나 징둥이나 쿠팡은 풀필먼트를 내재화하는 거죠. 예, 자, 우리가 풀필먼트 센터를 만들고 또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그 수송 할 수 있는 그 도구들을 만들고 해가지고 다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재화하면요 스피드가 빠르고 또 신축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점이 있죠. 대신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쿠팡 같은 경우는 수년 동안 적자를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명하게 다른 이 두 가지 형태의 풀필먼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쿠팡입니다. 쿠팡. 여러분 아시겠지만 쿠팡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로 이커머스 시장을 혁신을 시켜놨습니다. 쿠팡 이전과 쿠팡 이후로 나눠진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쿠팡이 지금도 뭐 여러 가지 혁신을 하면서 이제 사실 오픈마켓 쪽으로도 가고 또 뭐 요즘 쿠팡 친구가 배송을 하는데 무슨 배달 사고가 나고 하여튼 대한민국의 이커머스의 모든 화제들은 쿠팡이 다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쿠팡도 우리나라에서 좋은 혁신 기업으로 살아남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좀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이버는 여러분 원래 쇼핑업자가 아니죠. 예. 그러나 이 검색에서 50% 이상이 사실 쇼핑과 관련되는 검색이거든요. 그래서 쇼핑에 대응하기 위해서 커머스를 시작했고 지금은 오픈마켓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로 우리나라에서 거래 물량으로는 아마 1위일 겁니다. 예, 볼륨으로는 1위를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네이버는 어떻게 하냐? 물류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이 카테고리별로 제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필품은 뭐 예를 들면 이마트하고 제휴해서 해결하고 또 뭐 빠른 배송은 뭐 CJ 뭐 대한통운하고 하고 또 뭐 가전은 뭐 하우즈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물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물류를 풀필먼트 처리하는 이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제가 한번 이커머스와 풀필먼트 흐름을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앞으로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굉장히 이 이커머스 시장에서 주도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유형을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메타버스를 가져왔어요. 아직은 커머스에 실적이 없습니다만은 좀 미래지향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메타버스가 요즘 인기가 많은데 메타버스의 결국 수익 모델이 뭐냐 할 때는 결국은 이커머스처럼 광고와 쇼핑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뭐 와서 뭐 어떤 뭐 서로 커뮤니케이션 한다, 뭐 게임을 한다 다 좋은데 사실 수익성을 확보하려면은 사실은 광고와 커머스가 결합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그런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로블록스나 제페토나 포트나이트 같은 플랫폼이 이미 지금 굉장히 인기 있게 전 세계에서 지금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고 특히 MZ세대가 이런 플랫폼들을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미래의 소비자인 MZ세대가 지금 메타버스 안에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럼 메타버스는 이미 뭐 게임이라든지 또는 뭐 공연이라든지 이런 주력 카테고리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커머스 쇼핑도 메타버스에서 하는 시대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제가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커머스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브랜드를 체험하는 공간을 만드는 지금도 뭐 이렇게 뭐 구찌라든지 또는 이런 데는 지금 벌써 매장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와서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또는 메타버스 내에서 진짜 커머스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디센트럴랜드라는 그런 플랫폼에서는 디커머스라고 그래가지고 메타버스 내에서 물건을 샀을 때 실제 오프라인 우리 집으로 오프라인에서 실물이 배달되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커머스 주문하고 우리 집에 배달받는 거 사실 비슷한데 그다음 메타버스 내에서 거래를 하게 되기 때문에 NFT 같은 거기에 가상화폐 화폐 기능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실물로 받는 이런 형태가 지금 등장하고 있고요. 또 이제 뭐
오프라인에서는 사실 현대백화점 판교 같은 경우는 VR을 이용해 가지고 가상 공간, 그래서 가상에 들어가서 현대백화점을 잘 미리 다 볼 수 있는, 이 알리바바가 이쪽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도 VR, 사실 알리바바는 이커머스에서는 이미 전 세계에서 뭐 1, 2등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 넥스트를 가는데 알리바바는 VR 백화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AR이라든지 VR을 이용한 그런 판촉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렸는데 간단하게 제페토에 구찌가 매장이 있고, 또 최근에 이제 CU 편의점이 우리나라에 8월부터 제페토 내에 매장을 만든 이런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센트럴랜드에서는 디커머스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예를 들면 벌써 피자를 주문하면은 집으로 배달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벌써 실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더 많은 품목들이 거래가 되겠죠. 그리고 다른 플랫폼 내에도 역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래서 가상 공간 내에 거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현대백화점의 VR 백화점, 저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현대백화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뭐 VR 기기 같은 거 이용해서 체험하실 수 있고, 특히 요즘에 화장품 업계에서는 이 AR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가상 메이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모레라든지 뭐 세포라든지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이미 AR을 이용한 간접 체험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가상 공간, 뭐 메타버스를 말씀드린 거고, 요즘에 또 라이브 커머스가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좀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라이브 커머스는 뭐 실시간 영상을 보면서 쌍방향으로 소통하면서 또 인플루언서나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나와서 굉장히 몰입감, 그리고 생동감, 현장감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라이브 커머스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사실은 여러분 홈쇼핑하고 라이브 커머스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 나오는 형태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홈쇼핑은 사업자 등록을 그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비즈니스고, 라이브 커머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약간 이거 뭐가 경계가 어떻게 되지? 이런 좀 이슈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1년 지나니까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홈쇼핑은 굉장히 철저한 계획과 준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라이브 커머스는 그보다는 좀 더 준비가 좀 덜하다 보니까 라이브 커머스의 인기가 조금 수그러드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한국의 전문가들은 지금 뭐 2023년에 10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0조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10조까지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조금. 근데 어쨌든 간에 홈쇼핑사들 전부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포털이나 이런 플랫폼들도 다 라이브 커머스를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뭐 그다음에 뭐 오프라인 유통업체들도 라이브 커머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는 한국에서는 그래도 당분간은 프로모션용으로도 굉장히 좋고, 또 신제품 나올 때 굉장히 좋고, 또 뭐 런칭 행사나 이벤트 열 때 굉장히 좋은 채널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중국이나 이런 쪽은 여전히 라이브 커머스의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가 당분간은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라이브 커머스와 함께 저는 좀 더 범위를 넓히면 미디어 커머스라고 봐야 되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커머스와 미디어가 결합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제 앞으로는 미디어 채널인지 커머스 채널인지 우리가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유형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미국의 아마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커머스 채널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 아마존 라이브가 미디어를 통한 제품 홍보 영상을 통해서 커머스까지 연결되는 이런 미디어 커머스를 아마존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블랭크라든지 APR이라든지 이렇게 브랜드 PR 형태의 브랜드 PB 형태의 그런 마케팅을 전개하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도 많이 이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여러분 여긴 잘 아시겠지만은 SNS 채널이라든지 이런 홍보 채널을 통해서 다이렉트 마케팅 하는 거죠, 그죠? 제품 기획을 하고 거기에 적절한 홍보 영상도 만들고 해서 뭐 SNS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방식이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앞에 발표자도 말씀하셨는데, 소셜 커머스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했을 때, 지금 전 세계 소셜 커머스 이용자가 8천만 명, 그리고 내년에 뭐 1억 명 이상 이렇게 된다거든요. 그만큼 소셜 커머스의 파워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 규모도 지금 뭐
2028년에는 약 4천조 가까이 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큰 시장으로 가고 있고 중국, 러시아에서 인기가 높고 또 동남아에서도 아주 인기가 많은데 태국 쪽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소셜 커머스는 장점이 뭐냐면 개인화, 예, 개인화하고 또 이제 여러분 개인의 맞춤 그런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여러분 쿠팡이 네이버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게 뭐냐면 네이버는 고객이 그 안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지금 커머스의 전쟁이 점점 컨텐츠 전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왜냐? 사람들이 오래 머물수록 결국은 물건을 살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오래 머물수록 그 플랫폼 내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소셜 커머스 여러분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 사람들이 들어가면 뭐 30분, 1시간, 2시간씩 있지 않습니까? 그럼 2시간 있다 보면은 사실 쇼핑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셜 커머스 플랫폼이 점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뭐 페이스북부터 시작해서 뭐 유튜브, 왓츠앱, 위챗 모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소셜 커머스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D2C 이런 흐름 또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체가 더 이상 유통업체와 협업하지 않고 자사의 직접적인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하는 이런 D2C 모델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나이키인데 나이키가 사실 D2C를 통해서 최근에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나이키는 D2C 비중이 지금 2011년에 16%에서 2020년에 35%까지 성장했고요. 이게 수익성에 굉장히 큰 증가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나이키는 아마존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아마존에 입점하지 않는다. 나와가지고 자사몰을 이용하고 또 오프라인에서 뭐 자기 직영 매장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고 그다음에 좀 가격이 저렴한 거는 뭐 풀라크라든지 이런다고 이제 협업하는 그런 모델이죠. 직접 가는 모델. 애플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주요한 브랜드들이 D2C 모델을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랬을 때는 유통업체하고 이제 경쟁이 되겠죠. 예, 그런 경쟁이 일어나고 사실 여러분 토이즈러스가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토이즈러스는 아마존에 입점하는 바람에 망했습니다. 아마존에 입점해가지고 한 3, 4년 지나고 나니까 고객이 전부 아마존 고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고객은 아마존을 기억하지 토이즈러스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앞으로 많은 거대 플랫폼들이 위협을 당할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 미국도 지금 플랫폼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미국의 공정거래위원장 리나 칸이 최근에 플랫폼 독점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D2C 채널의 가능성이 더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트렌드도 근데 D2C는 큰 기업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큰 브랜드들만. 그래서 D2C를 작은 중소기업이나 개인 자영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모델이 좀 필요해요. 그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이 D2C는 많이 우리 역사적으로 와비파크라는 안경점이라든지 그다음에 달러 세이브라든지 이런 게 이미 D2C 모델로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늘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짧다 보니까 전체 시장을 좀 이렇게 좀 잡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결론적으로 대응 전략 한번 살펴보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체험과 경험 제공이 필요하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 애플 스토어와 그다음에 삼성 매장 가보니까 삼성의 매장이 훨씬 더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뭐냐 고객 체험에 대해서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옴니 채널과 디지털 뭐 스마트 점포.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매장을 온오프라인이 구분이 없이 내가 온라인에 있는지 오프라인에 있는지 구분 없이 만들어주는 옴니 채널 전략 고도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점포의 디지털화, 스마트 점포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런 전략들이 굉장히 더 앞으로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인공지능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아직도 많이 뒤지거든요. 이쪽 그 아마존을 그룹한 한 그룹, 알리바바를 그룹한 한 그룹. 근데 우리는 어느 그룹도 아직 못 들어가지. 근데 인공지능이나 그쪽이 제일 셉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D2C 이런 부분이 그리고 이제
그래서 새로운 어떤 PB 제품 이런 거에 대한 개발 니즈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 보니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MZ 세대에 대한 연구. 예, 우리 저 MZ 세대는 그동안의 기성 세대보다 훨씬 다른 미디어 이용 패턴과 소비 패턴을 보이거든요. MZ 세대가 오히려 여러분 오프라인을 더 자주 방문한다 그래요. 예, 왜 그렇습니까? MZ 세대는 온라인 경험만 맨날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와서 또 오프라인 못 가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다른 패턴을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소비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소비자들에 대한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지금 뺏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거기에 관한 사례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제가 온라인 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유익한 강연 해주신 회장님께 큰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마지막 순서가 되었는데요. 네 번째 순서로는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김용식 수석연구원님께서 인도 시장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현황과 주요 성공 사례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연구원님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경영연구원 김용식입니다. 제가 인도에 한 5년 3개월 살았고요. 기본적으로 인도라는 나라 자체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데 신남방 정책에 있어서도 인도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아픈 손가락이라고 해야 되나? 인도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인도를 제대로 알기도 사실은 어렵고 인도를 또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사실은 다양한 부분에 걸쳐서 많으신데 이분들이 같이 작업을 해서 이를 좀 더 잘 알릴 수 있는 게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제가 지금도 말씀드릴 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해해가지고 인도의 스타트업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인도 시장을 어떻게 저희가 갔으면 좋겠냐는 측면에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갖추어지느냐 보면 15년 7월 1일 달에 디지털 역량을 갖춘 지식사회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선언한 것이 인도의 디지털화를 촉진시키게 만드는 하나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디 총리 취임 이후에 모디 총리가 구자라트 총리 시절에 가장 잘한 것은 구자라트 전 지역에 인터넷망을 깔고 투명화를 이루은 것이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모디 총리도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도의 모든 부분을 디지털화하고 투명성을 갖추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가장 큰 게 이제 취임하고 난 다음에 9월 25일에 발표한 메이크 인 인디아. 결국은 인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분야의 발전이 필요한 거고 제조업 분야의 25개를 정해서 이 부분에 대한 챔피언으로 키우고 수출 제조 기지로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게 메이크 인 인디아입니다. 이때 이제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목표가 들어가 있고요. 그 이후에 나온 게 바로 15년 7월 달에 발표한 디지털 인디아. 저희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렇죠? 디지털 역량을 갖춘 지식사회로 이용을 촉진한 거고 디지털 인디아 그러니까 위크 프로그램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기본적으로 이것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것으로 맞추게 게 시작이고요. 그 이후에 다시 나온 게 16년도에 나온 스타트업 인디아입니다. 결국은 제조업을 발전을 시키고자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연관 산업이 밸류체인상에서 제대로 갖춰져야 되는데 인도는 그 밸류체인이 갖추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구조고 이게 약점이 있다 보니까 발달을 안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하더라도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모디 총리는 스스로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취업을 하기보다는 니네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스타트업 인디아를 장려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디지털 인디아로 이용하게 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3가지 동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디지털 인디아를 촉진시킨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16년 11월 9일 날에 바로 급작스럽게 단행된 고액권 폐기 정책입니다. 인도 경제가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전체 유통에 있어서 현금 거래가 한 90% 이상을 차지하는 현금 중심 사회였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전체 유통량의 86%나 되는 화폐가 다 사라져 버리니까 이게 시장 경제가 돌아갈 리가 없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와 같은 급작스러운 정책 자체가 디지털화를 촉진시키게 만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물론 부정적으로는 경제가
경제 성장률 이 이후에 많이 떨어진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점도 되지만 어쨌든 긍정적으로는 디지털 경제를 촉진시키게 만들고 전자상거래를 촉진시키게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주민등록번호라고 비슷한 아다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게 생태 시스템까지 다 합쳐가지고 전 국민을 파악할 수 있게 만들었고, 계좌가 그 밑에 그다음에 이때 문제에서는 계좌가 없다 보니까 농촌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자금이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역할이 없었는데 잔당 계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제도권 안에 끌어들이면서 전자상거래도 촉진시키고 자금 이동을 쉽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디지털 경제가 본격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인도의 스타트업을 뭐라고 보면 거기 제가 장표에 넣었지만 스타트업은 사실은 데피니션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스타트업이 인디아를 발표했을 때하고 조금 달라져 가지고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스타트업에 대한 제도 자체가 지원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결국은 뭐냐 그러면 3에서 5년 이하로 보통 보시면 될 거고 매출액이 2.5억, 2억 5천만 루피니까 저희 식으로 따지면 곱하기 1.5를 하시면 되니까 기껏해봤자 한 4억, 40억 정도도 안 되는 경우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신생기업이라고 이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겠다는데 제도상으로 또 바뀌다 보니까 스타트업이 안 늘다 보니까 조건을 완화시키면서 규제를 바꾸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가장 최근에 본 거 보면 뭐 전 세계에서 두 번째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을 갖췄다고 해놨는데 평가는 세 번째도 있고 두 번째도 혼동되지만 자료를 워낙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연간 10에서 12% 성장이 예상되는 세계 2위의 경제국이고 2만 개 이상의 하루에 등록되어 있고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이 4,750개나 되는 아주 큰 시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인도 스타트업을 현상을 어떻게 볼 거냐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글로벌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인덱스라고 발표하는 게 있는데 이 지금은 22로 전년비 3위가 상승했습니다. 세계 단위. 기본적으로 높았다 낮았다 변동성은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는 기본적으로는 전체 인도가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체제는 충분히 갖춘 나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콘 기업으로 보면 한국보다 훨씬 많은 65개가 있고요. 유니콘 기업 수를 조사하는 업체도 실적으로 다른데 등록 유니콘이 됐다가 상장을 했다든지 혹은 또 탈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합친 숫자입니다. 순위별로 연도별로 달라진 거고 작년도 같은 경우 29개가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65개로 늘어나고 있는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하고 19년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19년은 또한 세계 경제적으로 변화하고 20년도 자체가 팬데믹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가지고 영향을 미친 거고 스타트업은 오히려 줄긴 줄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생태계가 다시 복원되면서 전자상거래 중심 그리고 핀테크 중심으로 경제가 회복되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보시면 주력 부분이 이제 핀테크라가 나오고요. 섬에 투자가 35%가 핀테크를 이용하고 있고 또 인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랜드라인보다는 모바일 폰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전자상거래를 많이 늘리고 있는 그런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헬스, 모디 총리 들어오고 난 다음 팬데믹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보건, 건강 분야에 대한 핀테크도 늘어나고 스타트업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교육 부분 등과 같은 기업들이 중심으로 크고 있는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인도의 스타트업이 대체 업종별로 보면 뭐가 많으면 건강하고 보험이 작년도 기준으로 19년 기준 발표된 걸 보시면 건강엔 보험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교육이 7.4%, 식음료 4.3%, 농업이 4.1% 중이고 주별로 보면 벵갈루루라고 가장 많이 알려진 벵갈루루가 주도가 있는 까르나타카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지역인 델리가 12.9%고요. 우타르프라데시 유피주 해가지고 델리 옆에 있는 저희가 말하는 타지마할에 있는 그쪽 주 거기도 많습니다. 텔랑가나는 또 아래쪽에 남쪽에 있는 거고요. 하리아나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구자라트 모디 총리가 주총리를 했던 구자라트에도 많이 배포되는 다양한 지역에 부패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나타난 유니콘 기업들의 특징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후룬 인디아가 발표한 거는 잠재 2에서 4년 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명단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발표하고 있으시니까 자료를 찾아보시면 되고요. 뭐 가세즈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2년 이내에 될 수 있는 거, 4년 이내에 될 수 있는 치타스 등과 같은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의 명단을 한번 살펴보시고
한국 기업들이 들어갈 때 이들 기업하고 협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것도 좋기 때문에 이 기업 명단에 대한 리스트에 대한 변화 과정을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으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또 스타트업 아까는 말씀드렸는데 이게 스타트업 블링크라는 회사가 이 수치를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 양, 질, 사업 환경 등이 있는데 인도의 스타트업이 발전을 계속하고 있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개선 사항이 뭐냐 그러면 아직까지 인터넷 속도가 많이 느리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갔을 때 약 한 600메가바이트 되는 영화 한 편 다운받는데 하루가 걸렸고요. 제가 떠나올 때 17년도 넘어가서 제가 17년도 출장 가서 받을 때는 1시간 정도? 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왔는데 한국 분들이 가시면 워낙 한국 상황에 익숙하다 보니까 굉장히 더디게 느껴지거든요. 그분들로서는 최선의 상황인 거고 이게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보셔야 된다는 거지 한국 상황에 맞춰가지고 한국에 왜 못 따라오냐고 말씀하시면 사업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쪽 언론들에서 평을 이렇게 쭉 보여준 건데 순위가 바뀌고 있다는 측면하고 한국과 비교를 해가지고 보셨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 주별 상황입니다. 인도가 28개 주가 있고 연방자치구가 7개가 있는데 얘네들이 다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주별로 선거를 통해 가지고 주 수상을 뽑고 그다음에 주 장관들을 다 뽑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으로 가실 건지 혹은 어떤 상황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그 주별로 산업 정책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를 분명히 살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인도를 하나로 보셔가지고 접근을 해버리면 일반화의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해당 주별로 어떤 특징이 있나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스타트업 인디아라는 저희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별로 평가 항목들을 나눴습니다. 거기 인식 제고 및 홍보 차원, 제도적 지원, 그다음에 인큐베이션, 그다음에 벤처 펀딩 지원, 종합 등을 다 해가지고 점수를 내려가지고 보는데 가장 좋은 주가 바로 벵갈루루가 있는 까르나타카, 그리고 서부 연안에 있는 항구 관광도시인 깨랄라, 지지 가장 점수가 좋게 나타났고요. 가장 괜찮은 지역이고, 그다음에 그다음 순으로 보면 비하르라 해가지고 바로 델리 옆에 있는 거, 그다음에 동부 쪽에 있는 오디샤, 그다음 마하라슈트라가 지금 보면 우리 포스코도 거기 나가 있고 굉장히 사업직이 발달한 지역이고, 라자스탄 주에서는 지금 뭐라 그러면 태양광이 가장 많이 발달된 사막 지역도 많고 하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이런 쪽에 많이 발달된 지역이 라자스탄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분발해야 될 게 AP주 안드라프라데시주 해가지고 동부 쪽에 있는 안드라프라데시주가 있고요. 그다음 델리, 차티스가르 등이 있습니다. 저는 주별로 다 얘네들도 왜냐 평가를 하고 수치를 바꿔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사할 때는 요 순위가 어떻게 바뀌었고 향후 어떻게 변화될 건가를 분명히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인도라고 하는 게 디지털 스타트업이 발달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종합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주별로 서로 상황이 다르다는 걸 감안하시고 난 다음에 주별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거는 주별 산업 정책인지 이걸 충분히 보시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세가 인도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논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인도는 자기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이거 이퀄라이제이션 텍스 랩이라고 해가지고 디지털 업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게 보면 16년에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 맨 매출액이 100만 루, 10만 루피 이상이 되는 경우에 세금을 6%, 온라인 광고 매출 6%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고요. 작년도 4월 달에 한 거 전자상거래 부분에서 연 매출액이 2천만 루피 이상 되는 기업에 대해서도, 그리고 인도 내 고정사업장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스타트업을 디지털 서비스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미국의 반발 같은 경우죠. 그렇죠? 프랑스 같은 경우가 원래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을 했다가 미국이 와인 수입 등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니까 철회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표준화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은 독자적으로 움직일 거지만 이거 역시 업체가 사업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하나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그다음에 이제 한국 기업들이 과연 그렇다면 인도 시장에 어떻게 들어가 있냐 그거를 보시면 제가 찾아본 바로는 17년도에 네오폴릭스를 시작으로 투자가 본격화됐습니다. 이때는 투자사들이
이건 장래 투자 수익 목적으로 펀드 투자를 들어간 게 하나의 특징이었고요. 한국투자파트너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본격화되었고 19년 9월 8일에는 저희 구르가온에 가면 델리 델리 수도권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분당에 가깝습니다. 거기에 신형 건물도 많이 섰고 제2 사무실도 거기 있었는데 거기 있는 거고 KSC 코리안 SMEs 그러니까 중소기업청하고 스타트업 센터라고 해서 이게 뉴델리에 만들었습니다. 이쪽 부분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국 기업들이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다음 장에 물론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큰 거는 그룹 계열사 중심으로 갖고 투자사가 투자를 견인했지만 이제는 중소기업들이라든지 전문 스타트업 업체들도 인도 시장에 진출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업종에 맞는 시장에 맞춰가지고 미리 선점 차원에서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보면 인도하고 한국의 스타트업 허브를 만들었습니다. 모디 총리가 19년대 한국에 왔죠. 그렇죠. 2월 달에. 그래서 저 롯데호텔에서인가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스타트업을 만들겠다고 말을 한 거죠. 그렇죠. 그전에는 이제 한국 정부 관료들이 인도에 갔기 때문에 7월 18년도에는 한인도 스타트업 계약 체결식을 했고요. 모디 총리가 한국에 와가지고 스타트업 허브를 만들겠다고 출범식을 가졌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해 또 9월에서는 뉴델리하고 벵갈루루에서 실질적으로 진출 스타트업 사실단 행사를 통해 가지고 한국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줬고 거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스타트업 인디아라는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그걸 활용을 해 가지고 정보도 얻고 현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맞춰준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여기는 네오플럭스하고 KTB 네트워크 그다음에 KB 한국투자파트 등이 투자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놨고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보시고 미래에셋이 최근에는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성장업체인 뭐 차량 공유업체, 알리바바, 그다음에 음식 배달. 사실 또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아까도 저 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전자상거래가 많이 커지면서 다양한 품목이 늘어났고 식품 배달 업체도 갑자기 발달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는 장래 성장성을 투자한 게 바로 식품 배달 업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식 배달 플랫폼. 이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 업체들 스타트업을 지원해 준 게 여기 보면 10개 업체가 선정돼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 시작을 했고 이미 제도가 다 갖춰지고 난 다음 들어가시기보다는 사전에 미리 들어가서 시장 조사도 하시고 네트워크를 쌓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성장이 컸을 때 과실을 딸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업체들의 예를 보면 저기 태그 하이브라는 게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교육 부분에 들어간 것들이 많고 저게 인도 부분 지금 한국에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대표가 누구냐 그러면 아가로알 판카스라 해가지고 인도 분이세요. 인도 분인데 한국에 왔다가 스타트업을 만들었고 이제 자기의 본국에는 오히려 인도로 가가지고 교육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하는 거야.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심플한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이 잘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장을 어떻게 뚫을 것이냐 하는 거는 독자적으로 하기보다는 현지 업체 파트너들을 찾는 거죠. 근데 이분은 인도 시장을 잘 하시다 보니까 그 시스템을 한국 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간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분은 이경아 대표님이라고 저희 이제 세미나 같은 데 가끔 나와서 많이 발표도 하시는데 교육부는 한국 기업 들어간 최초 여성분이시고 또 교육부문이세요. 이분도 저 어딘가라는 거 저걸 만들어 가지고 재미있게 학생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게 인도의 공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많고 공익기관들이 많은데 보통은 부유층 애들은 국제학교를 가기 때문에 이게 안 오고 있고요. 일반 서민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쉽고 재미나게 만드는 게 특징인데 이분은 그 시장을 많이 공부를 해오셨기 때문에 빨리 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맞추신 거예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먼저 시장을 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분히 시장을 맞춰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워낙 발표한 시간이 짧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인도락하는 것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은 충분히 크다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이제는 싸워 이길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걸 제가 보기로는 일단은 현지화입니다. 먼저 보면 인도 시장이 왜 그래 하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 대부분의 한국 분들의 입장에서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인도 시장을 들어가는 거는 인도라는 시장이 있고 그 시장에서 우리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인도가 원하는 게 뭔가를 먼저 찾아봐야 되는 거고 그 원하는 걸 맞추기 위해서는
인도 시장에 맞게끔 가격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포드하고 자동차를 좀 다른 요인이지만 포드 같은 경우는 자기에 맞는 제품을 가져가다 보니까 실패를 했고, 현대 같은 경우는 중소형 제품, 그 시장에 맞는 걸로 가격 경쟁을 맞추다 보니까 승리를 한 케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 시장이 원하는 걸 맞춰서 가야 되는 거고, 이걸 위해서는 첫째는 뭐냐 그러면 경쟁 우위가 있는 부분을 가시자는 거죠. 물론 자기가 안 하시는 분야를 안 가시겠지만 지금 한국에서 하시고 있는 그 부분을 찾아서 가지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고민을 해가지고 현지 기업 대비 어떤 강점을 가질 것이냐, 그걸 찾아보고 가시는 게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고, 인도 기업과 경쟁에서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면 분명히 지십니다. 그렇죠? 인도라는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다운 속도도 그렇고 굉장히 더디게 진화되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인도를 오래 보고 장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게끔 서서히 풀어나가고 서서히 이걸 자기가 가진 걸 어떻게 체화시켜가지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가를 충분히 고민하시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보면 단기적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을 공략을 하고 그게 맞춰가지고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철저한 시장 분석입니다. 그렇죠? 한국들 인도 출장 가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그 때문에 여기서 뭐 코트라나 이런 쪽에도 정보를 많이 주고 스타트업도 많이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데 가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가보셔야만 인도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고 있느냐를 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인도 시장을 먼저 알고 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트라나 인베스트 인디아, 티허브 등 아까 말씀드렸던 그 티허브 등을 활용을 해가지고 일단 정보를 찾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 진출 전에는 직접 가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통해가지고 그다음 다 어떤 자신의 눈으로 보여야 되는 거고. 어떤 한 분만의 말씀을 듣고는 섣부른 판단 안 해주셨으면 해요. 저도 제가 뭐 5년이라는 짧은 세월이 있게 제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지. 저는 또 이 부분에 틀릴 수도 있고 다른 부분으로 생각하는 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을 만나셔가지고 시각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판단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오늘 청취하는 거죠, 그렇죠? 그 대표적인 인도를 가면 여행 성수기가 11월부터 2월까지죠, 그렇죠? 왜 그때가 성수기일까요, 그렇죠? 그때 가면 안 좋은 게 되게 많아요, 사실상은. 안개 끼면 비행기 연착하죠. 추워요 또. 인도가 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11월 달, 12월 달에 호텔 가시면 싼 느낌이 있거든요. 어르신들 잘못하면 관절염 걸리세요, 그렇죠? 근데 그때 가는 이유는 딱 하나죠. 한국과 반대로 보는 거죠. 한국은 때 추우니까 따뜻한 나라로 가는 게 동남아로 가는 게 최대라고 보는데 그때 가시면 호텔값 비싸고 공기 안 좋고 대기오염 제일 안 좋은 데가 인도죠, 그렇죠? 그때 되면 더 심해집니다. 온갖 걸 다 태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미세먼지도 많이 날리고 도로 비산먼지도 많고 이때는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3월 달이나 더워질 때 10월 달 가시면 따뜻해요. 35도, 40도. 굉장히 따가울 것 같죠? 습도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견딜만 해요. 그리고 이동하실 때 절대 안 걸어 다니실 거잖아요. 차 타고 다니세요, 그렇죠? 그때가 제일 좋아요. 다니시기도 좋고 별로 길거리 다니실 일은 없잖아요. 차를 타고 움직이시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는. 그걸 안 바꾸는 이상은 한국식으로 생각해서 가시면 다 달라지죠. 대부분이 갔다 오시면 안 좋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생각을 바꾸시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 또 파트너를 찾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한국이 모든 걸 혼자 할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혼자 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모든 걸 가지고 간다는 건 철저히 어불성설이고 인도 시장을 잘할 수 있는 현지 유망 스타트업과 제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뭐 가젤이라든지 치타스 업체도 모여드리는 게 다양한 업체의 명단을 찾고 그분들하고 다양한 여러 분야의 협력체를 가지고 가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협상력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죠. 한 분에만 의존하다 보면 끌려다니세요. 인도 사업을 하실 때 보면 다른 분들 만나보시면 그 업체만 믿고 갔는데 이분이 연락을 안 주고 그러면 당황스럽죠. 그럼 사업 기회도 놓치게 돼요. 항상 대안을 세워놓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기아 자동차가 텔랑가나 그쪽에 텔랑가나 주에 간 이유 중에 하나도 보면 세 곳을 선정해 놓고 협상력을 벌인 거예요. 어느 주가 나에게 맞는 혜택을 줄 것이냐. 제가 가진 게 있어야 되겠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가장 유력한 곳을 선택할 수 있게끔 여러 파트너를 정해놓고 그중에 어느 파트너와 협력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현지 정부 네트워크. 어차피 스타트업도 정부하고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지 진출하시는 주 내에서의 어느 파트너하고 갈 것인가를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세 가지를 다 고려하고 시간을 두시고 자기 것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가신다면 시장은 열릴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단 인도가 가서 사시기로는 사실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젊은 친구 보내기보다는 조금 나이 든 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분들을 먼저 이해를 하고 가시면 인도는 충분히 열릴 수 있는 시장이라고 봅니다. 네, 짧은 시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석 수석연구원님의 발표였고요. 연구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며 이번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주신 모든 분들께 큰 감사드리며 또 이번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